자, 점심시간 함께하는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코스피가 1.5%까지도 빠졌던 그런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왜 빠지는 겁니까, 도대체? 저도 너무 궁금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서운하죠?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저 네. 오늘 처음으로 샀거든요. 네, 처음으로 샀어요? 너무 궁금해요. 왜 떨어지는지 네. 이유를 알았습니다. 박수현 씨가 수습이 사니까 역시 떨어집니다. 주린이의 저주, 약간 이런 게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뭐 샀어요?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저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지금 샀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걸까? 도대체 미치겠다. 특히 오늘 반도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4% 떨어지는데 이게 왜 떨어지는 걸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기술주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런치토크에서 3000피 코앞인데 빅테크의 조정, 찬바람을 우리 증시도 같이 맞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런치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불만나는 리포트에서 우리 또 박수현 아나운서가 반도체랑 전기전자 아주 실감나게 들을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게 네. 리포트, 이거 내가 사니까 왜 떨어지는 거냐라는 의미로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선과 크래프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나는 리포트, 이렇게 오늘 나온 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고요. 기막힌 투자함께에서는요, 오늘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와 금융, 그리고 상승하는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왜 오르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략주까지 1시간 반 동안 철저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딜사이트 런치박스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런치 토크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과 함께 점심시간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사실 오늘 점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것 같은데 3000피 코앞인데 빅테크 조정 찬바람,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YMG 글로벌 팀장 우리 박종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께서 주린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주린이를 이해시키는 마음으로 중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차근차근 왜 떨어지는지,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를 짧게만 하나씩 들어본다면 돈쌤님? 사실 오늘 새벽부터 좀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예요. 일단 9시 반에 CPI가 예상은 좀 했지만 좀 떨어질 것 같다 예상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좋게 나왔잖아요. 더 낮게 네. 나왔으니까 이제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미국 본장이 열리고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스닥이 이제 급락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아주 강했던 테슬라조차도 8% 넘는 하락을 보였고,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시장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6월달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모으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놀라운 거의 뭐 하한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약간 그 뒤통수 맞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근데 이게 이해를 해야 될 게 시장 내러티브를 좀 읽어야 된다. 내러티브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내러티브, 시장의 스토리를 알면은 오늘 하락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은요? 네, 중학생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내러티브 영어를 썼어요. 내러티브 중학생 중학생들 이해하기 힘듭니다. 영어를 내러티브. 얼마나 네. 요즘 중학생 영어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거죠. 네. 자, 저도 오늘 사실 미국 아침에 제가 이제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사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체크했던 건 CPI였어요. CPI가 어떻게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체크를 하고 너무 괜찮게 나왔구나라고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맵을 딱 보니까 이 무슨 일이야? 이런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뭐 2%, 3%대의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의 어떤 분위기 전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를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CPI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노동시장이 약간은 조금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실업률이 조금씩 튀어오르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과거와는 다른 뉘앙스의 어떤 이야기를 좀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럼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그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네. 예, 중학생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스토리라인은 이렇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넓어진다. 그렇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한다면 돈을 빌려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하는 성장주의 개념으로는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네, 호재죠. 기술주는 대표적인 성장주 아닙니까? 그럼 기술주가 올라야지 맞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박종훈 팀장님, 요거 네. 금리 인하까지 기대감까지 짚어주면서 네네. 요 스토리라인의 디테일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7월 10일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페드워치 툴의 금리 인하 기대감, 특히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84%입니다. 정말 많은 수치고 가장 최근에 보였던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일주일 전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7월 4일 기준이에요. 7월 4일 기준으로 9월 금리 인하가 그때 당시에 66%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슬쩍슬쩍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줬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CPI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실업률이 튀어오르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그러면 기술주들이 빠져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S&P 500이라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입니다. 네. 이 상위 500개 기업들 중에 오늘 상승한 기업만 숫자만 보게 되면 400개가 넘어요, 사실은. 500개 중에 400개는 올랐다?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위에 있는 특히나 쏠림 현상이 있었던 이런 빅테크들의 조정이긴 한데 네. 지금의 금리 인하 성격은 뭐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금리 인하하게 되면 자본 조달이 좀 필요한 여러 성장주들, 뭐 제약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바이오테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 기타 등등의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 그 기업들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그럼 바로 지금 빅테크에 대한 우려는 또 뭐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금리 인하 때문에 이게 1대1로 매칭하는 그 작업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도 실적 발표도 이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집중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수급에 대한 이동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너무나도 랠리를 이어왔던 어떠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자, 이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성장률을 이번에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뭐 PE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좀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네. 예, 약간의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도 좀 많이 있고 뭐 AI 버블이다 아니다 AI 트렌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의 어떤 랠리에서 어느 정도의 좀 건강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또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하반기 우리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 또는 2025년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실적 발표도 좀 예민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적인 호재보다는 실적 그래서 잘 나와? 결국은 장이 정상화되면서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실적을 가성비 있게 내는지를 좀 집중해서 봤다.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주린이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긴 했는데 좀 궁금한 게 더 있어요. 네, 질문하시죠. 오히려 실적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계속 유망하면 네. 그걸로도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우 질문 좋다. 네, 그리고 또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네. 주식은. 네, 뭐 실적 맞아요. 뭐 그렇죠. 뭡니까? 뭐 한미 그리고- 반도체가 네. 기대감이 좋나 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볼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예. 이제 궁금한 게 예. 요즘 또 버블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버블. 그럼 그거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건지 어차피 앞으로 계속 유망할 거라고 저는 뭐 반도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막 그랬는데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왜 네. 갑자기 버블 기대되다가 질문은 또- 이쪽 한번 해볼까요? 버블 담당이시거든요. 네. 버블 저기 담당. 김쌤님. 예. 저 처음에 내러티브 얘기했으니까 내러티브 한번 정리하고 가죠. 좋아요. 지금 사실 저는 어제 개인 방송에서는 그 9시에 시작을 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저녁 9시? 예, 그러니까 9시 반에 CPI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표 전에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오면 나스닥보다 러셀을 봐라. 오 진짜요? 예, 예.
그랬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 지수가 3%대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네. 지금까지 AI니 성장주냐 하면 보통 성장주라고 하면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서 AI 주들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정책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더 올라갔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귀한 것이 비싸져요. 귀한 것이 비싼 게 그렇죠. 경제 논리다. 예,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지만 가격은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네요.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지만 네. 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높고 경제는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을 더 받는 거죠. 그게 AI였잖아요. 특히 AI 주들은 우리한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이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이런 엄청나게 현금 부자들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20%든 30%든 상관없어요. 할부 이자가 30%라도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한테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 AI 주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면 그 프리미엄이 희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몸값이 좀 높게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주변에 내가 커피숍을 하는데 주변에 커피숍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적은 가던 길을 가지만 그래도 프리미엄을 좀 덜 받게 되고 또 때마침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여기서 잠깐 껴서 네. 말씀 조금만 더 숟가락 얹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지금 동의하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고금리 상태가 지금 8개월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물론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감원도 하고 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과거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근데 지금까지 버텨왔던 여러 가지 중소형 기술주들, 특히나 실적적으로 많이 버텨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결성이 좋았지만은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트리거를 딱 던져주게 되면 지금까지 이 고금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버텨왔던 많은 기업들이 앞서 말씀해 준 것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는 점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숟가락 한번 얹어봤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얹으면 아. 그러면 이렇다면 지금까지 주주들은 이제 빨리 팔고 배불러요, 제가 배불러. 우리 런치박스 런치통하고 숟가락 연기하고 너무 배불러.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주도주들을 팔고 한동안은 좀 안 좋았던 애들을 빨리 갈아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기다리던 게 드디어 시작은 된 거예요. 네. 시작은 됐고 CPI가 발표되기 전에도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언을 했잖아요. 발언 초기 때부터 나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다 얘기해 줬어요. 사실상 이제는 금리를 안 낮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더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거의 다 돌려서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뭐 거의 깜빡이를 두 개 다 켜버린 건데 거기서 CPI가 확인 사살이 나왔어요. 가장 늦게 떨어지는 게 주거 비용이었는데 그게 전월 대비 0.3 정도는 지켜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0.2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버티던 아이들도 내려오니까 이제 물가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확인 사살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일시적일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계속 내릴 것이냐?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예전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낮췄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낮췄다가 좀 지켜봤다가 안 되면 한 칸 더 낮췄다가 괜찮아지면 한 칸 올렸다가 94년, 95년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후의 주보다는 지금까지 갔던 아이들이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면 다시금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은 좀 높다고 봅니다. 물론 실적을 봐야 되겠죠. 예. 자, 여기에 제가 또 한 번 숟가락 또 얹어요? 예, 지금 뭐 아니, 도시락 먹방 찍습니까? 아니, 숟가락을 지금 왜 이렇게 얹어요? 도시락 까먹는 애들이 좀 많이 보여요, 중학생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졸 수도 있으니까. 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번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아마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S&P 500의 분기별 EPS 성장률 전망입니다. 전망인데 요 남색깔이 지금 M7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M7.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주황색이 그 나머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7기업을 만약에 뺀다면 493개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2분기 그러니까 과거에 이 주황색이 밑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번 2분기부터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이 그렇죠. 나머지 지금 M7의 그 너무나도 그 고공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성장률 자체가 지금까지 랠리를 끌어왔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이 물론 성장은 하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계속 내려가냐 이게 아니라 성장은 하되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일부의 수급 이동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하반기까지 요 주황색, 오렌지 색깔, 요게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조금씩은 시장이 더 건강한 시장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뭐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애들은 사실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 측면에서는 PER 기준으로 비싸다라는 의견도 꽤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죠. 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 490개 기업들도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고 EPS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오히려 노려보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조금 경계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쏠림이 좀 해소되는 거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쏠림 해소 이후에 그러면은 그 M7 외의 아이들이 얼마나 더 이제 이거를 회복을 넘어서 이제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요. 특히 이제 대선 앞두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지금 주식 시장은 2017년을 좀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래서 시장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지만 연말이 되고 이제 선거 이벤트가 끝이 나면 우리가 너무 달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지금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도 그렇고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2분기 이후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도 빨리 깜빡이를 켠 이유가 지금 여기서 연준이 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우려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7월 달 FOMC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마음이 좀 급해져서 다른 데서 다 깜빡이를 켜버린 게 아닌가 미리. 그렇게 립서비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정도로 이게, 좀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좀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토리 라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연속성이 있느냐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또 주식인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닷컴버블 아까, 기업을 네. 해보면 이제 굉장히 결말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주가 그래프는 비슷해요. 뭐 시스코라든지 엔비디아 차트를 겹쳐놓고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시스코가 한창 최고가일 때는 퍼가 한 200 정도가 넘었었고 지금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좀 비싸다고 한들 네. 그래도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퍼가 뭐 기준이 다르지만 높게 나오는 게 한 74 정도거든요. 이거 가지고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랠리까지는 오케이인데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일단 물집. 일단은 주가도 올라가지만 실적도 올라왔거든요. 오. 근데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독점력이 깨진다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점력이 깨질 때까지는 이게 버블이라는 건 사후적인 거니까 랠리는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쏠림 해소를 거치고 나서도 실적으로 증명이 되면 다시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바꿔야 돼요. 제목을 이제 AI 버블이 아니라 네. 뭐 AI 뭐 랠리다. 아니 네, 물집이다. 물집. 작으니까 지금. 그 정도 그거 아니야? 이 정도 버블이 물집이면은 아니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버블은 이만한 거고. 그렇지. AI 종기. 정도? 여드름. 여드름. AI 여드름 좀 작은 버블. 작은 버블, 여드름, 종기, 예, 예, 뭐 예, 이런 거 알겠습니다. 물집 네, 좋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자, 알겠습니다. 주린이 어떻게 다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네. 밥 숟가락을 너무 얹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없어요? 네, 저 아무래도 오늘 주식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증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또 국내 증시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국내 주식을 샀다 보니까 또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네.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오를 수 있을까요? 한미 반도체 오를 수 있겠냐? 아니요. 저희 말씀이신가요? 코스피 시장, 우리 국내 시장 어떻게 될지 좀 일단 궁금해지는데.
분위기는 나쁘진 네.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실망스럽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등이잖아요. 네. 이게 반도체가 잘 나가면 뭐 3,000이든 이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반도체는 사이클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보통 시작되면 짧아도 2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좀 높게 보는데 그 안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흔들면서 가니까 거칠게 가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좀 피로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는 코스피가 그렇게 슬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그 국가 차원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 주식 비중에서 한 1.8%밖에 안 돼요. 막 2%뭐 시총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이거 만약 국가 자체를 우리가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중소형 성장주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섹터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에 뭐 미국 증시가 랠리를 하고 있고 이머징 국가들이 정말 바닥을 기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특히나 국내 증시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은 어떻게 이 부분을 소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된다 하면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조금은 과거에 정말 많이 깨졌었던 종목 위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예, 저는 이제 뭐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구간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일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지켜보면서 이제 뭐 실적 발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겠지만 일부 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AI도 뭐 말도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데 뭐 버블이라고 아직 보기에는 네. 사실 과거에 정말 버블은 분위기가 막 정말 2002년 월드컵 수준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 시장이 중요하긴 한데 미국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면 네. 우리 주로 보면 이제 나스닥을 많이 봅니다. 근데 나스닥에서 봐야 될 거는 어떤 섹터가 가고 있느냐. 뭐 AI가 가고 있느냐, 바이오가 가고 있느냐. 그 섹터를 선택할 때는 나스닥에서 보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볼 때는 러셀을 봐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중소형주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미국에서 잘 나가면 대부분이 좀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이나 이머징에도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흔들리고 있지만 오늘 새벽에 러셀이 이제 3% 이상 강세를 보인 거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쏠림 해소와 순환매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내 시장에 전혀 나쁠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이 좋았으니까 우리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쏠림 해소 때문에 약간 왜곡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뭐 미국보다 못하다 뭐 그런 얘기를 1년 자주 하는데 사실 잘 나가는 섹터 기준에서는 거의 똑같이 갔어요. 근데 주가 지수가 나빴던 거는 뭐 2차 전지나 이런 애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를 조금 누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수하고 종목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랐던 게 지난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해소가 될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러셀을 우리나라 전체 자금을 보려면 러셀을 보시고 국내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보시고 어느 섹터에 종목을 골라야 될지는 나스닥에서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간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지금 홍채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주린이 입장에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아사모사 뭔가 갈 것 같이 뭔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다 듣고 나면 그래서 이거 뭐 간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이제 좀 위험 자산으로 많이 들어갔으니까 외국인들이 또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리고 주신 것 금리를 같아요. 올리든 낮추든 반도체는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반도체라는 게 저기가 잘 되면 우리도 해봐야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뭐 180조를 부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가 게다가 요즘은 또 AI 관련해서 HBM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예전에 디램이나 낸드 같은 레거시들도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 데이터 발표되면 전부 다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시작되면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럼 오늘 한미반도체 사실래요? 한미반 뭐 사실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눌림목 아니 매수를 본인 물량은 부족하신 분들 말고. 아 저는 반도체가 이미 많습니다. 아, 이미 많아서 한미반도체도 같이 가지고 약간 계시죠? 주저주저 하셨어요 지금? 지금은 한미반도체는 다른 반도체를 갖고 이거 막 없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또 보고 반도체 투자했어요. 금리가 내리든 장기적으로. 오르든 반도체 가면 결국 본인은 없어 포트에 맞죠? 근데 다른 반도체가 많아요. 다른 반도체. 전자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왜 거 없어요? 그때 이제 차트가 좀 흔들리면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 한미반도체는 이제 매도가 나갔죠. 흔들릴 지금 때. 또 더 내려왔으니까 이제 근데 저는 일단은 내려갔다고 그냥 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게 그냥 반등을 넘어서 뭔가 새로 추세를 만든다고 판단해야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 말로는 이제 한번 올랐다가 베이스를 만들고 다시금 올라갈 때 이렇게 그 응축을 했느냐, 요걸 변동성을 줄였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결국 지금 안 산다는 거야. 고수가 지금 되고 또 싶네요. 주식 고수. 반도체는 많이 있어서. 박정훈 팀장님, 네, 한미반도체 안 사요. 안 사요? 왜 안 사요? 그러니까 왜 좋다면서 지금 다 뽀뽀질 열심히 해놓고. 난 반도체 좋다고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뭐가 좋습니까? 저는 러셀 2000이 지금의 시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M7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뭐 빅테크의 시대였고 뭐 이런다면 지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지혜님도 위에서 코스피가 러셀 2000이랑 동급이라던데 진짜 맞을런지 그러니까 동조화가 돼서 예, 동조화가 미국도 된다는 거죠. 다른 주식들이 가는 것처럼 코스피에서 오늘 완전히 색깔이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를 안 산다는 거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만약에 물량을 많이 좀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뭐 차익 실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약간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또 러셀 2000 지수가 오히려 저는 상대적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 실적은 괜찮았어요. 또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쫙쫙 가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으나 예, 지금부터의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지난 제가 미국 증시를 만약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빅테크들과 러셀 2000 지수와의 이 상대적 괴리율이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너무 막 랠리를 하고 러셀 2000 지수는 그냥 바닥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요 벌어지는 괴리율 있잖아요. 이 괴리율 자체가 지금 25년 만에 최저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셀 2000 지수가 그러니까 싸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빅테크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런 괴리율이긴 한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약간의 부담이 덜 되는 위치다. 이걸 조금 제가 더 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괴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금리 상황에서 돈 벌 수 그렇죠. 있는 데가 MC부밖에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받았던 건데 그게 좀 완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금리가 높아졌고 높은 상태로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금리가 올라갈 때 힘들었던 순서대로 좀 더 편해지겠죠. 예, 그러면은 M7보다는 당연히 러셀이 숨통이 맞아요. 트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러셀 지수에 투자를 하실 거면 거기에 뷰는 동의하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차라리 국장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친다. 왜냐하면 러셀이 가면 국장이 가니까. 그러면 세금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장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일단 오케이 수습 한미반도체 배렸고 그러면 이제 너무 늦게 끝물 중에 끝물에 지금 타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장 색깔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 색깔이 파란색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빨간색 바뀌었다가 저는 약간 돌아올 다시 가능성이 돌아올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한미반도체 일단 묵은지처럼 묻어두고 그러면 오케이 수습이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지금 장의 색깔이 바뀐다고 하면 노릴 수 있는 섹터는 뭡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쪽을 사야죠. 외국인들이 반도체 수출 사는데 네, 반도체도 사고요. 전자닉스도 많이 사왔고 네. 오늘은 팔고 있지만 계속 사고 있고 그런 것도 따라다니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개인들이 자금이 늘지 않고 기관들은 팔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외인 자금밖에 없어요. 그럼 외인들 따라다니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외인들이 어느 섹터를 사느냐.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한미반도체도 같이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한미 반도체는 HBM이 이제 더 연결이 돼 메인이니까. 있고 레거시 쪽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HBM이 더 주목을 받으면 AI가 보란 듯이 반등을 하면 한미 반도체도 또 반등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 전체 업황이 그냥 가는 거라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냥 외국인들 따라다니셔라. 외국인들 따라다녀라. 네. 박종훈 팀장님. 네, 저는 사실 뭐 섹터로 보게 되면 전 제약바이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린이한테 제약 바이오 사라고. 바이오 아니 어려워요. 아니 사라는 게 아니죠. 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골로 보내려고. 오케이.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을 저는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AI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사실 AI 수혜주는 결국에는 돈과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고 있는 현금 흐름이 좋은 빅테크들, 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 뭐 SNS,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뭐 메타 플랫폼스의 어떤 상승도 그런 부분에 또 일조한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가진 AI가 제약바이오의 어떤 협업을 통한 여러 가지 신약 개발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또 시장에서 또 금리 인하 시점에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좀 연결성을 좀 가지는 그러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주린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이오는 좀 무서워요. 바이오 무서워요? 좀 재밌는 거 있어요, 이 시장에서. 뭐 대왕고래, 초전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거 재밌습니다. 꼼꼼히 계속 눈여겨보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지 마세요. 외인들의 네, 유입을 흘려들어. 위주로. 도파민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면 시청자분들한테 장의 색깔이 바뀐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장의 색깔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또 변화가 있는다면 그 트리거는 뭐가 될까? 저는 그 외국인들의 이제 움직임에 달렸다고 봐요. 지금 이제 시장이 7월달 들어서 굉장히 좀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특정 세트를 매수하다가 갑자기 매도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건 아직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확률이 좀 높을 것이다. 현재 주포는 외인이니까. 우리나라 수급은 외국인들 뭐 사는지 보고 그때 이제 분위기 따라 느낌 그렇죠. 따라. 박종훈 팀장님은요? 국내요? 미국 주식하라고. 예, 하고 아까 있고요. 숟가락을 다 얹어가지고 네. 이제 숟가락 남은 아니, 숟가락이 그럼 없어요. 주린이가 국내 주식하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지금? 혹은 저는 국내 시장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좋아요. 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상대적으로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저렴한 주식,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가격이 낮다가 아니라 실적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그러니까 극복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 한해서 하지만 주가가 자체가 프리미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대로 두들겨 맞았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해서 카카오 같은 거. 예, 어느 정도. 예, 오.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지금 시기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카카오 있거든요. 사시겠어요 그럼? 네이버를 사겠습니다. 네이버를 사요? 차라리. 예. 그래요? 예, 네이버가 정말 아직은 뭐 돈을 오. 열심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가격대가 정말 적정한지 좀 어떤 기업이 좀 싼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요 종목 한미반도체는 테이버가 추천해 줬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제 저 불만나는 리포트에서 첫 번째로 다뤘는데 어. 리포트 막 공부를 하니까 저는 오 이거 대박이잖아 약간 이래가지고 당장 사야겠어. 그리고 오늘 딱 9시 땡 하자마자 구매를 했거든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주가는 항상 선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보고 대박인데 하면 주가는 위로 리포트 올라가 있어요. 자체가 바이사이드이기 때문에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런 것도 주린이가 성장해 나가는 네, 과정이죠. 네. 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케인즈가 그 얘기했잖아요. 케인즈 예, 경작파 미인 대회랑 주식을 비교를 하면서 내 눈에 예쁜 여자를 찾지 말고 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한테 베팅하라. 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건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오. 내가 뒤늦게 한미반도체를 보고 내가 혼자 이제 흥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예쁜 시장은- 여자 보고 예, 흥분한다고. 흥분까지. 내 취향에 빠진 거죠. 흥분을 해버려. 아니, 형님 근데 결혼하셨잖아요. 대중의 취향을 봐야죠. 대중의 취향 보고 나 대중의 혼자 취향을 흥분하면 안 보고, 된다. 아니, 대중이 결정을 같이 하세요. 흥분하자. 네, 형수님은 어떻게 형님께서 교수님을 건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전인데 어질어질하네요. 자, 두 분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 오늘 내용의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은 저렴한 주식을 공부를 해서 옥석 가리기가 좀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재개편의 시기다. 네, 그렇죠. 포트폴리오 재개편 해야죠. 정현주 쌤은요?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됐으니까 이제 단기적인 자금 순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두 분 다 어느 정도 장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 오늘 국내 장도 얘네가 오르네? 라는 종목들이 몇 개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들의 수급 잘 지켜봐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면서 3,000피에서 꺾이는데 오늘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고 있어? 요거 빅테크들의 시대가 좀 지나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라는 부분에서 토론을 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반도체 전기전자 리포트, 신한증권에서 정리한 조선주 이야기, 한국투자증권의 크래프톤 게임주 소식까지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조선, 게임까지 골고루 섞어 조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가시죠.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조리해 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리포트는 바로 산업 이야기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리포트를 딱 열어보자마자 보이는 게 6월 대만테크 매출, 연이은 호실적 이런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대만 전기전자 업종 실적 어떤지 첫 문단에 있는 카메라 렌즈 제조 부분부터 같이 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카메라 렌즈는 아마도 그 애플 관련되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카메라 렌즈 회사 중에서 라간이라는 대만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실적 같은 것이 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라간은 대표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6월 2분기 실적 전체적으로도 87% 올랐고 뭐 일단 그 매출 2분기 매출 전체적으로 한 그러니까 걔네들 기준으로 34%인데 달러 기준으로는 아마 NT 달러로는 87% 나온 것 같은데 실적이 좋았던 거는 구형 애플의 구형 모델에 대한 수요도 괜찮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회사한테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아주 낙관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간의 회장께서 3분기 그 고객, 여기서 고객은 애플이겠죠. 애플에서의 수요가 아직은 지켜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낙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애플이 만약에 9월, 11월이면은 뭐 오더를 6월 달, 7월 달부터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는 게 4, 4분기니까 아마 이 트렌드는 9월, 10월 정도에 피크를 이루어요. 주가는 미리 반영하니까 지금부터 괜찮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카메라 자체가 엄청나게 사양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뭐 그 꾸준하게 이제 생산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라간이 하나의 회사이고 이러한 카메라 회사들 평균적으로 6월달 매출은 이제 작년 동기 대비 45%. 작년 동기는 좀 그런가요? 그러면 전월 5월달 대비해서도 11% 정도 올라서 여러 품목 중에서 카메라가 단연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양호했고 거기엔 이제 애플이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밑에 내려가면 MLCC 업체라는 게 이제 또 있잖아요. 네, 그 네, 문단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려워가지고 네, 좀 네. 알아봤더니 이 MLCC라는 게 반도체 전기를 좀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네. 댐으로 그래서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네,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터.
네, 그럼 커패시터라는 여기에 대해서도 게- 같이 네, 좀 네. 매출 어떤지 얘기 좀 그렇죠. 해보고 싶은데요. MLCC는 이제 뒤에 끝에는 커패시터라고 하고 전화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전화를 저장하는 반도체 칩인데 네. 이 멀티 레이어 이제는 그런 한 층이 아니고 멀티 레이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MLCC 많이 하는 회사가 일본에 있고요. 일본에 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 한국에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 야지오 또는 야기오라고 있는데 야지오라고 읽읍시다. MLCC 야지오라는 회사가 실적이 보고 있는데요. 이 야지오를 포함한 MLCC의 매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달보다는 조금 줄어서 마이너스 6% 정도인데 산업 전체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2% 올랐으니까 12% 상승했으니까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주 빠르진 않아요. MLCC는 재고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요. 네. 재고가 조금은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가 산업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왜 그러냐? AI 향 출하가 되니까 AI 향으로 휴대폰이나 이렇게 되면은 MLCC를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고용량 MLCC를 써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추세이긴 한데 MLCC 자체 재고가 있었는데 휴대폰이 잘 안 팔려서 조금씩 휴대폰이 팔리다 보니까 아마 이 MLCC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카메라 렌즈처럼 화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악성 재고, 채널에 있은 재고는 좀 소진이 됐다라고 이제 회사 측의 MLC 대표적인 라지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속도는 아주 빠르진 않아도 점진적으로 양호하게 흐름이 좀 올라가는 재고가 조금 새롭게 재고를 비축하려는 수요의 오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카메라 모듈은 YOY로 45% 여기는 12%가 좀 온도 차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MLCC도 최악은 지나서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다. 우리나라로 따면 삼성전기가 좀 둔한데 움직이며 그래도 회복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만큼은 엄청 핫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지켜보면 천천히 그렇죠.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ABF 기판 업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게 있는데 이 ABF가 뭔지 저도 몰라가지고 엄청 찾아봤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더니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또 중요한 절연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쪽 업계는 좀 어때요? 기판 일종이라 보시면 되는데 대만의 대표적인 게 유니마이크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나냐 그룹이라고 대만의 큰 회사가 있는데 나냐가 반도체도 만들고 있는데 나냐 PCB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고 또 하나 킨서스라는 잘 모르실 만한 회사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3인방이거든요. 유니마이크론 그다음에 나냐 PCB 킨서스인데 여기도 조금 PCB 전반적으로 빨리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은 아까 MLCC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YOY로 한 11%니까 뭔가 단기적으로 필요할 때 약간 스팟성으로 주는 오더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문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는 속도 이슈지 괜찮아지는 것 같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PCB 업체가 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덕전자도 얘기하고 뭐 심텍도 있고 하지만 걔네들이 실적이 막 폭발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PCB도 회복은 최악은 지났고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런 감지가 일부 5도 증가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하면 MLCC나 PCB나 전체적으로 YOY 11%, 먼트 오브 먼스는 약간 내려가는 정도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은 3분기부터는 좀 추세가 더 잡히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세 가지 봤단 말이에요. 네. 카메라 렌즈 제조, 그리고 MLCC 업체, ABF 기판 업체까지 봤는데 네. 그럼 이 반도체 전기전자의 산업 이슈 앞으로 큰 흐름 어떻게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대만은 이렇게 각종 부품들이 있죠. 카메라 모듈 MLCC도 있고 PCB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파운드리에서는 TSMC, UMC라는 큰 회사가 있죠. TSMC 같은 경우 파운드리는 워낙 좋습니다. 네.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한 29%. 상당히 좋게 성장을 했고 특히 TSMC는 30% 넘게 성장을 했으며 특히 3나노, 5나노 같이 미세 공정은 애플하고 엔비디아부터 오더를 받고 있는 것이 뚜렷이 오늘은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엊그제까지 올라온 것이 다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렇게 카메라, 파운드리, MLCC, PCB 이런 흐름 반도체 메모리는 우리나라보다 적으니까 빼고 이 세 가지죠. 파운드리, 카메라, MLCC, PCB가 전반적으로 속도 차이지만 괜찮았던 거죠.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럼 주가가 올라왔던 거에 펀더멘틀 자체는 이유가 설명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흐름은 조금 더 이 호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어떻게 달아볼까요? 네, 한 줄 평은 아까 말한
선처 온화는 네. 재고니까 재고 문제가 좀 축소되고 있다. 최악이. 그리고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거 이제 넘어가서 이제 조선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네. 반도체가 요즘 되게 핫했지만 그 다음으로 방산 쪽이랑 조선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또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재미있는 기사 헤드라인을 봤어요. 네, 어떤 거죠? 요즘 조선주 흐름에 대해서 순풍에 돛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 네. 조선주 분위기 어떤가요? 맞아요. 그 순풍에 돛달았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제목이 너무 화려하면은 사실은 단기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 뭐 앞전에 다른 분하고도 이렇게 진행하실 때 네.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 순간에 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약간 시트백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다른 사람 많이 안 상태에서 한 거고 네. 리포트는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가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교감 갖는 과정에서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그 교감 갖다는 그거 자체로서 주식을 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포트가 비슷한 것이 동시에 세네 군데에서 비슷하게 어느 단기 나왔다. 그럼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조선주도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지금 나온 리포트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단기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그 조선에 대해서는 순풍에 돛달았다는 거 비슷하게 리포트가 나오긴 했어요. 네. 신한에서 나온 리포트를 소개시켜드리면 2분기 실적을 미리 예상을 한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프리뷰라 하죠. 나중에 실적 나오면 리뷰인데 프리뷰 해보니까는 이분 얘기는 온기, 따뜻한 온기, 지금 더우니까 온기를 한번 모아주면 하여튼 감도는 온기 이렇게 네. 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 단기적인보다 장기적인 호황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좋은데 뭐 좋기도 하고 좀 컨선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온다 해놓고 실적이 잘 나온 적이 조선주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어서 좋게 생각하면은 실적 잘 나온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진짜 잘 나오면은 그때부터 또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느낌이시면 되고요. 뭐 하나하나 좀 들어가면요 말이죠. 네. 이분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이에요. HD 현대중공업이 방산도 있고 네. 좀 퓨어한 조선에 특화된 그런 개념도 있고 탱커선 같은 아모니아 이런 쪽 경험치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엔진을 내재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을 했으며 HD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부분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높였어요. 네, 목표 주가 많이 상향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익이 아직 2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이익을 높인 것도 있고요. 이익을 네. 높여서 BPS 한 주당 북밸류인데 자산 가치를 좀 예측을 높게 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PBR 밸류에이션을 뭐 지금이 아니고 뭐 연말 또 내년 이렇게 하듯이 PB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시점을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집가가 많이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는 바로 가기보다는 숨고르기 2분기 실적을 확인하겠다는 심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좀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은 거는 한화오션을 목표 주가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화오션은 좀 단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 상승하는 게 아니고 외주에 맡기는데 외주 단가가 인상이 돼서 기대치와 달리 컨센서스는 한 400억 흑자인데 이게 적자일지 흑자일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해서 기대치를 하회한다. 요것이 조금 5개 T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에 중요한 게 조선이나 자동차 마찬가지로 환율이 있거든요. 환율이 2분기가 1370이었으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고 다만 인력이 많이 추가돼 갖고 인력이 늘어난 게 어떻게 영향이 줬을까 요거는 약간 변수인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수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좋으니까 2분기 실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뭐 이상할 거라는 예상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기가 감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부장님 원픽은 HD 현대중공업인가요? 이분이 원픽 하신 거나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단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면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수주가 이미 많이 차서 많이 알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중공업을 높게 보는 가장 큰 경우는 많은 것들에 골고루 모멘텀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장이 뭐 특별히 매크로가 이슈가 안 된다면은 HD 현대중공업 같이 좀 탄탄한 그다음에 탄력이 좀 더 있는 주식이 HD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좀 중단기적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조선주 관련해서 한 줄 평 남겨주신다면 네, 한 줄 평은 중장기 바이 오케이. 중장기 바이 오케이. 이 순풍이 좀 그렇죠. 계속 갈 것 같다. 단기는 조금 이제 지켜보시고 묵은지처럼 익혀라. 묵은지처럼 좋은 표현이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게임즈 볼 텐데요. 네. PUBG라는 것보다는 배틀그라운드, 네네. 배그라는 이름으로 좀 저희한테 친숙한 것 같은데 이 배그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크래프톤이라고 합니다. 네네. 요즘 실적 괜찮게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뭐 실적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주가도 좀 슬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 이 크래프톤이라는 주가는 이럴 때가 됩니다. 게임주나 이런 주식이 전부 다 막 난리칠 때는 네. 상대적으로 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그럴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이 리포트 핵심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구성 요소,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기반해서 실적은 잘 나왔어요. 이 얘기거든요. 실적 시즌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지금 이 실현을 빨리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읽혀집니다. 아까 PUBG라는 것은 앞에 PU는 Players Unknown 뭐 그런 뜻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Players Unknown, Battleground. 근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모바일도 있고 PC 게임도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만은 YOY로 성장률이 50% 60%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실적은 괜찮을 것 같고 신기한 거는 트래픽이 견주하고 뉴진스하고 콜라보레이션 효과도 있었다. 뉴진스 저 완전 광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임팩트가 있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거 모르세요, 본부장님? 뉴진스 이거 그걸 모르세요? 모르는 건 아니고 크래프톤하고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인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예, 주가적으로. 예, 뉴진스 좋죠. 예,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트래픽도 좋은데 뉴진스 네. 콜라보도 있고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를 33만 원 높였더라고요. 주가를 꽤 높였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2분기 콜라보레이션 끝나고 전반되지만은 여름에 뭐가 있어요. 여름에 있는 게 있는데 독일에 있는 어떤 무슨 전시회인지 게임스컴에서 선보일 예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예정되고 있답니다. 다크앤다커 모바일 네, 이건가 봐요. 신작 출시된다고 게임에서. 맞아요. 예. 그거를 기대하고 지금 7월이니까 네. 다음 달에 다크앤다커 모바일하고 프로젝트 인조이 프로젝트 이것이 인조이도 있네요. 네네 나온다니까 실적이 그 전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확인하고 이런 모멘텀까지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익 실현 오늘 장이 빠지니까 많이 여기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고요. 진짜 33만 원 가는지 그 이상 목표 주가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PER 배수가 이 친구들이 12개월 포워드로 PER 20배로 가지고 33만 원 한 건데요. PER 20배가 게임 쪽에서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장이 전체적으로 못 갈 때는 빨리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득하게 기다리신다면 진짜 목표 주가 그거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모멘텀적으로 실적 확인했을 때 그다음에 8월 들어갔을 때 어떤 이 실현을 하시든지 뭐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신작 성과가 이분은 확인될 때까지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것이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월까지의 모멘텀을 좀 주목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게임주의 실적이 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친구는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주고 네, 있고 좋은 맞습니다. 실적 보여주고 있고 또 8월에 독일에서 이제 두 가지 게임 신작까지 출시를 그렇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매수를 유지해둬도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네네. 같습니다. 빨리 실현하실 네.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일으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담아본다면 어떻게 할 수 네,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것은 신작의 성과다. 남은 것은 신작의 성과다. 근데 이런 거죠. 신작의 성과가 기대치가 미리 앞당겨서 주가가 선행돼서 많이 오르거나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설레발치거나 그런 리포트가 미리 나온다면은 실적 성과 발표되기 전에 네. 이 실현하는 사람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게임 섹터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가 목표하는 거에 상승 각도하고 그 모멘텀하고 기간감을 잘 이렇게 견주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한 8월에 있는 독일 신작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전자에 관한 산업 이슈부터 조선주 그리고 게임주 소식까지 다뤄봤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쏭달쏭 금요일 오전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코멘트, 지금 오전장의 흐름 두 분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부터 코멘트해 주신다면.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네.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오늘 담아요? 아니,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좀 시장을 보면서 조정시 분할 매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도 하고 월요일쯤 되면은 좀 정신 차릴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3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쉬어가는 차익 실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보면은 러셀 지수가 3% 거의 네. 뭐 폭등을 했고 나머지 나스닥이 2%, S&P 500이 1%좀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저녁 혹은 다음 주 초에 뭐 이 정도 약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뭐 반전을 한다든가 좀 횡보를 한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다시 뭐 3,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2,800포인트, 한 810포인트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혹은 2,800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에서 더 빠지면은 조금씩 담아 볼 수 있는 위치는 좀 내려온 것 같다. 그쵸. 알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도 오늘장 코멘트, 오전장. 네. 개장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밀리면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좀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매수하자. 저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뭔 차이야?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사실 뭐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봤었던 뭐 달러 강세라든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환율이 올라가거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좀 부담을 느꼈었는데 지금 이 수치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시장이 밀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인데 뭐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금리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도체 말고 이제 우리가 코스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고요. 미국이 오늘 반등 좀 주는지 여부 좀 살펴보고 나서 다음 주에 코스닥의 성장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쉬었다가 우상향하는 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갈 분들은 자신 있게 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마감까지는 조금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세 가지를 짚어보면서 오전장 그리고 오후까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이재규 대표님이 발제해 주셨습니다. 두산의 승부수 로봇으로 합체한다. 두산그룹이 재편을 합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 두산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밥캣이랑 퓨얼셀이 있었는데 이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옮겨서 자회사로 편입하고 밥캣은 상패를 하겠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좋은 거죠. 밥캣이 또 돈도 잘 벌고 그렇죠. 북미에서의 네트워크 여러 가지와 로보틱스의 자동화 이런 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로보틱스한테는 좋지만 에너빌리티는 또 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또 에너빌리티한테는 안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에 의해서 오늘 두산그룹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재규 대표님 요거 발제해 주신 이유는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두산그룹주를 다루려고 한 건 아니고 로봇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용이 두산그룹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만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여의도에서는 증권가에서는 두산그룹주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룹사들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계열사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그룹 자체의 개편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의 선택은 두산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게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두산 밥켓을 가져갈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좀 지배적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두산 밥켓을 어떻게 보면 넘겨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선 살짝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 초반에 많이 밀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업부로 완전하게 개편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몇 달 동안 보여왔었던 우상향의 행보 자체가 이번 7월 17일 날 발표가 되는 체코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여전히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원전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주 기기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의 그 그룹 재편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많이 밀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그룹주들은 우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분들과 뭐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신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룹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산 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예.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이야기하면서 로봇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동안 정말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었던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15%가 올라왔고요.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SPG라는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도 17% 정도가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로봇주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성장주입니다. 전통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웃긴데 성장주에 포함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연내에 2번 할 가능성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성장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로봇주 쪽에도 우리가 관심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다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을 했지만 이것을 도화선 삼아 로봇 관련주들이 좀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그 파업 얘기도 나왔을 때 뭐 저희가 그런 얘기도 네. 했었거든요. 결국 자동화로 가야 되고 로봇으로 가야 된다. 삼성전자 사측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훨씬 커질 것이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매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막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또 오늘 노조 파업이 뭐 몇천 명에서 이제 몇백 명으로 줄었다라는 기사가 나와도 사실은 그게 삼성전자나 혹은 로봇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인이 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그룹주와 그리고 로봇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창인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긴다면 두산그룹주를 얘기하는 게 좀 더 의미 있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로봇을 얘기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저는 아직 로봇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회의적이다.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또 뭐 어떤 관련해서 사업을 진출한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실체 없는 느낌도 아직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면 고육주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쨌든 현금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바켓을 인수하면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켓이 지금 한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연간 내고 있는데 뭐 40%에서 50% 가까이 지분을 가져오게 된다면 한 4, 5천억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에너빌리티는 알짜배기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덜 하락하는 것은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하락이 좀 제한적이지만 사실은 조금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뼈아픈 내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이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면 오늘 앞으로 더 갈 수 있겠느냐? 네. 저는 오늘 상승이 하면서 상당 부분 좀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시가총액이 지금 6조 7천억, 뭐 로봇 사업 관련해서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한 기업인데 6조 7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준 상황에서 바켓을 인수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은 오늘 좀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막 12만 원을 돌파하면서 더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두산그룹주는 두산로보틱스 바켓 가져가면서 재무구조나 이런 불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그 부분도 오늘 22% 오르면서 그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켓을 뺏겼지만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미 벌써 모멘텀, 기대감 이런 게 많이 반영돼서 지금 오늘 빠지는 거라고 근데 봐야 될까요? 저는 근데 체코 원전 수주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게 되면? 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이제 그 유럽 최대 경쟁회사 프랑스를 제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폴란드라든지 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원전 제로를 폐지를 하고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나오고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늘 그 지분 교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가 20% 오르면 에너빌리티도 20%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한 7%, 5% 내외로 이게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것도 일단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전 수주 할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방송 전에 얘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방송에 뭐라고 했죠? 그래요? 뭐라고 했죠? 진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래요? 네, 그 정상회담 국가에 네. 체코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 네, 그걸 감안한다라면 원장에 원전 수주 정상회담하고 나서 원전 수주 못하면은 큰일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나죠? 아니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정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여기까지만.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저는 오케이. 그런 부분들 네. 일정 부분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옷도 하필이면 제가 파란색으로 입어가지고 여기서 또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색깔론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까지 만났는데 그렇죠. 수주 못 해오면 창피해서 이거 말이 그렇죠. 말이 안 되겠냐 되지. 할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은요. 네, 저도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경쟁 국가가 프랑스죠. 근데 네. 여기서 좌파연합이 얼마 전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쪽이 일단 탈원전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탈원전을 밀고 있는 국가에 수주를 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엔텍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개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계속해서 육성이 되면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원전 해체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동시 수혜가 가능한 종목군들이라서 전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팬업계라고 하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MSCI 편입 기대감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 로봇 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두산 로보틱스를 준비했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을 이제 현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내년 상반기 때 상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7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들은 잠잠할만 하면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군들이 뭐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다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그래도 연말까지 로봇 관련주들은 성장주 중에서 한 축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종목만 딱 마지막으로 받아보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역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좋은데요. 네, 네임보우 갈까요? 아니요, 두산 로보로 로보틱스가 갈까요? 좋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좋고 네. 대신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9만 5천 원대, 9만 5천 원, 9만 5천 원대, 9만 5천 원대 이탈하면은 손절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은 얼마나 올라갈 거냐보다는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칼같이 네. 지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 볼 거면 그거 보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좀 작은 기업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PG 예. 좋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로봇이 좀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감속기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SPG나 SBB테크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SPG가 그래도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일 잘 나옵니다.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을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SPG 같은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거의 다 오르는데 SPG는 약보합입니다. 종토방을 가봤더니 이거 로봇주 아닌가요? 왜 얘만 마이너스? 예, 이런. 엊그제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로봇주 하락할 때 보세요. 그땐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SPG와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를 응원하는 마음에 유창희 대표님이 발제하신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밸류업에 왜 금융주만 오를까? 역시나 유창희 대표님 정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밸류업 여기에 한 번 더 숟가락을 좀 얹어보자는 마음일까요? 역동경제 로드맵 또 발표하면서 밸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밸류업의 기대감과 눈높이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지만서도 네.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고는 있는 것 그쵸. 같습니다. 네. 근데 왜 금융주만 오를까?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금융주 위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계속해서 밸류업 정책을 필 때 주주 쪽에 좀 유리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혜자 입장이 아니라 지배 구조, 지배자 입장에서의 어떤 동기부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배당금 관련해서도 올해 배당금이 더 작년 대비 늘어나는 거.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뭐 9%로 낮춰준다든가, 2천만 원이 넘었을 때 45%가 아니라 25%로 줄여준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늘려도 본인이 직접 얻어가는 거는 양도소득세 뭐 그런 부분 조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더 본인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걸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왜 더 잘 갈 수밖에 없냐, 금융주들이 더 잘 갈 수밖에 없냐. 우리 KB금융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신다면 지금 위에 빨간 선이 외국인 보유 지분율인데 네네. 76%예요. 오. 76%면은 한마디로 말이 KB금융이지 외국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금융도 70%가 넘습니다. 오. 하나금융이 진짜 높네요. 네. 삼성전자가 한 52% 하죠. 그렇죠.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7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70% 조금 모자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당을 많이 해준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상당히 적게 내겠죠. 그리고 또 배당 요율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니까 배당 좀 높이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정부에서 뭐 하는 것이냐, 왜 배당을 늘려가지고 해외로 자본 유출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배당 늘리려고 했다가 안 늘리면서 네네. 주가는 꼬꾸라졌었죠.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배당을 더 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은행 그 주주 그 환원율 추이를 보신다라면 화면에 보시면 KB금융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한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역시 30%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사주 소각까지 감안한다라면 네. 그러면 충분히 은행주들 위주로 외국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력적이니까 그리고 은행주가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더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행주라든지 뭐 보험, 뭐 증권주들이 많이 움직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주사 중에서도 최근에 좀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는 기업들, 현대글로비스라든지 HD현대라든지 뭐 SK는 SK. 상승했다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계속 이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또 배당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즘같이 조정이 오늘같이 조정이 나올 때 만약 은행주 같은 거 뭐 1차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뭐 지금 뭐 시장에서는 어쩌면 조정이 조금 7월 말까지 깊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뭐 지주사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네.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결국은 네. 돈 장사하는 거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상식인데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리포트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갑자기 대출 금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보다 예금 금리를 더 빼버리는, 줄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저 같은 경우가 그 대표 예인데 네. 금리가 높아지기 전과 후가 이자 비용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오. 그런데 많이 늘었네요. 그게 줄어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물론 제가 연체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연체자들이 오히려 연체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더 개선된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은행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코로나 때처럼 0%대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3%인 것을 2% 초반, 중반 정도까지 인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는 뭐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의 금융주가 좋은 또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은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가장 무언가 정치권에서 정부가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 때 그때도 금리 인상할 때도 은행장들 다 모아가지고 금리 인상하지 마세요. 국민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밸류업 한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배당 많이 주시고 우리 정부가 밸류업 드라이브 걸고 있으니까 배당 많이 주시고 주주환원 정책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KB금융이 혼자 나서가지고 앞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밸류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밸류업의 수혜가 은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사실 관련 내용이 처음 공표되고 나서부터 네. 가장 좋았죠. 근데 제가 이제 은행주랑 보험주들은 꽤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그래서 이제 추후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수익이 이자가 많이 남지 않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이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수수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들인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키움증권이라든지 몇몇 증권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늘도 가만 보시면 건설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주라든지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이 PF 대출 쪽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이나 보험주들보다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들마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뭐 유진투자증권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뭐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유안타증권
그리고 메리츠? 뭐 대신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요.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는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IB 쪽에 대한 리스크가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적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증시가 올라가면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이 돼서 증권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근데 그때 증권주가 좋지가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MMF라고 해가지고 머니마켓 펀드 쪽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기 자금. 그죠. 근데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증권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못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밸류업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은행, 보험 다 좋다라고 보는데 증권주들은 많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좀 색다른 의견 좋습니다. 증권주 쪽이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보험이나 혹은 뭐 금융이나 이쪽에 좀 많이 갇혀 있는데 증권주 보면 좋을 것 같다. 유창현 대표님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주시고 넘어간다면? 금융주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KB금융, KB금융. 하나금융주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지주사 쪽에서 보신다라면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추천해드렸지만 HD현대. HD현대. 네. 그리고 HD현대는 알짜배기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주사도 괜찮고 그리고 금융 쪽 하려면 은행 쪽에선 KB금융. 네. 이게 제일 좋다. 알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뭐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밸류업에 대한 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또 배당도 많이 받고 주주환원 정책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 이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인데요. 보여주시죠. 이거 맞아요? 네카오 매수 기회. 네이버 카카오 사도 되는지. 근데 네이버가 지금 15만 원대에서 17만 원대로 최근에 한 며칠 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네. 곡소리 날 때가 바닥 신호다. 곡소리 난 지는 곡소리가 언제 났나요? 참 됐고 곡소리 내던 사람들은 목 쉬어서 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이 기회일까? 이게 왜 오르는지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닌데 그쵸. 또 주가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나는 이거 아직 노이즈 해결 안 된 것 같은데도 오르는 애들이 있고 네. 또 노이즈가 해결된 것 같은데도 안 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네. 주가는 진짜 알쏭달쏭입니다. 자, 여기서 네카오 매수 기회다라고 적극적으로 손 드실 분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아니고 매수 사실 가능. 이 이렇게. 발제는 저희 제작진하고 제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못해 손을 드셨으니까 한번 발언권을 드려볼게요. 자, 시총 13조가 증발한 네카오 주주 울상이 네. 아니라 이미 벌써 얼굴이 하회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름이 그죠. 지금 어마어마한데 봄은 언제 오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 매수 그래도 손을 드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시장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게 네. 우리가 6월 달에서 7월 달 넘어오면서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빠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주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반등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퀀텀스케이프가 좋은 결과물, 뭐 GM과 포드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시장에서 전고체 관련주들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도 봤는데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성장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요 인터넷 값도 게임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도 바로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목들마다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등락은 그때그때 나올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성장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28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연간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단을 보면 2조 2천억 정도가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싸긴 사실 싸네요.
그렇게 고평가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일반 제조업체라고 한다면 뭐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로 저평가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화면 좀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요건 이제 PBR이거든요. 우측에 있는 게. 밑에 보시면 PBR 밴드 기준으로 가장 저점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저점. 역사적 저점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뭐 시장에서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고 이런 종목 성격의 반등은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라인야후 쪽에 대한 추이는 봐야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라인야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내홍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경우 주가가 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기업 다 돈을 못 벌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잘못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로봇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해외에서 레포트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JP 모건스탠이었나요? 네, JP 모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성장성이나 뭐 현금 여력 같은 경우도 풍부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하실 땐 아니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주식 잘 파네요. 역사적 저점 PBR. 언제부터 그렇게 PBR을 많이 보셨다고. 근데 PBR이 싸긴 싼데 결국 성장주라는 건 저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무슨 성장을 하죠? 그 얘기를 하고 네, 싶었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봇 성장주 맞아요. 이쪽 보고 얘기해 주세요. 바이오 성장주 맞습니다. 미안해서 또 착해가지고 이쪽 거를 못하고. 네. 바이오 성장주 맞고 로봇 바이오 성장주 성장주 맞아요. 맞고, 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가 어떤 성장주를 갖고 있는지 하다못해 삼성전자가 어저께 신제품 출시했는데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했어요. 탑재하고. 네이버 하이퍼 클로벌 탑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성장주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적 좋은데 싸다. 은행주들이 실적 엄청 좋았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가 우리나라 은행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어떤 변화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못 간다는 뜻은 아닌데 저는 사실은 성장주로 네이버 카카오를 분류하는 시절은 이제 가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 이제 AI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 쓰지 않았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쓴다든가 아니면 구글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점유율이 네이버가 거의 70%, 뭐 다음 카카오가 뭐 한 10%, 그리고 뭐 이제 구글 이런 것이 뭐 20-30%였다면 지금은 거의 구글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갈수록 모멘텀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최근에 네이버가 로봇이 모건 스탠리에서 뭐 협업을 하기로 했다를 하는데 그럼 뭐예요? 키워가지고 네. 나스닥에다 상장해버리면 주주들한테 뭘 줍니까? 네이버 웹툰 상장할 때 주주들 뭐 받았나요? 10원 못 받았어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할 때 카카오 주주들 뭐 받았나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봤자 전공을 찌릅니다.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니까 과연 이게 맞는가?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치주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성장주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이제 뭐 이게 적극적으로 이거 나서서 사자 이게 아니라 혹시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저점에 내려와 있으니까 좀 가지고 있어 보자. 지금보다 뭐 더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일단 뭐 1분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AI 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안 쓰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뭐 직전 고점이나 연중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모멘텀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주가 흐름상으로는 반등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재규 대표님한테 딱 요것만. 예. 자, 성장주 중에서 네카오, 제약바이오, 로봇 이렇게 세 개를 사야 된다면 우선순위가 1, 2, 3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죠. 곤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로봇,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다른 로봇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유창희 대표님이 발제하신 밸류업의 금융주를 어떤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나, 여기에 증권주까지 같이 바라보자. 지주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네카오 매수 기회. 분명히 바닥인 거는 맞지만 올라갈 거에 있어서는 각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공략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두 분 다 한 1,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창희 대표님부터 흐프스프 들고 나오셨습니다. HPSP 그리고 네. GI 이노베이션. 오, 좋습니다. 두 분 다 관심 있는 종목이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왜 흐프스프인지 지금 네. 일단은 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공정 장비인데 뭐 SK, 삼성, 마이크로테크놀로지, TSMC 모두 다 전공정 이 투자를 더 확대하기 때문에 전공정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 수율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HPSP의 장비가 매우 좀 중요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이슈는 어느 정도 주가에서 처음 반영된 거 본다라면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4만 원 밑에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4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아직 그거 소송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HPSP가 크게 뭐 불리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소송 이슈가 있고 그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최근에 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목표가를 5만 5천 원 잡아서 보고 손절가 4만 원. 또 변동성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를 꼭 지키면 좋을 것 같다. HPSP 오후장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주까지도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이재규 대표님의 오후장 공략주 GI 이노베이션을 들고 오셨어요. 포인트는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을 그렇게 이끌어왔었던 제약바이오 말고 그동안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도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지난주엔 이번 주 초에는 뭐 퓨처캠 같은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면역 항암제와 관련됐고 뭐 알러지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 관계사 쪽에서 비만 쪽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GI 바이옴이라는 관계사를 통해 가지고 비만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펩트론이나 화두가 되고 있는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처럼 좀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로써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뭐 좋은 주가 흐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12,4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5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조금 눌릴 때 GI 이노베이션. 알겠습니다. 흐프스프랑 GI 이노베이션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 잘 들어봤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이 채팅창에 그런 말씀 안 해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유인종 아이, 하지 본부장님이라고 말라고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유창희 본부장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이재규 대표님.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저도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끝내면 되죠? 네.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장이 더 흘러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후장에는 조금 말아 올려서 좀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라면서 금요일 오늘 디사이트 런치박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